잠깐만요. 푸른셀에서는 눈 10cm면 공항이 멈춰요. 그런데 저 활주로 좀 보세요. 깨끗해요. 완전히 깨끗하다고요. 120km, 시간당 18cm, 제설률 97%. 유럽에서는 폭 10cm만 내려도 공항이 멈춥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의 활주로 왜 이렇게 깨끗하죠? 그런데 시간당 18cm 눈폭풍 속 아시아 24개 공항이 연쇄 셧다운된 그날, 제 눈앞에서 인천공항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97% 제설 효율, 그리고 서울에서 천안까지 달려도 닿지 않는 깊이 지하 120km. 한국은 공항의 진짜 심장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곳에 직접 내려가서 확인했고 제 기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한국만 달랐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전 세계가 놀란 한국의 숨겨진 기술력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저는 카밀 뒤랑입니다. 32살이고 파리에 살고 있어요. 유럽기후연합과 유엔에서 항공정책 자문을 맡고 있죠. 제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늘 비슷했습니다. 환경주의자, 기후 전문가, 때로는 항공산업의 비판자라는 말도 들었어요. 저는 그 말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줄여야 한다고 믿었어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였죠. 탄소를 내뿜는 금속 덩어리가 하늘을 가르는 횟수를 줄이는 게 지구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유럽 각국 공항의 확장 계획서가 쌓여 있었고 저는 그 계획들에 하나하나 빨간 줄을 그으며 반대 의견을 작성했어요. 그게 제 일이었고 저는 그 일을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해 12월 서울에서 국제포럼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주제는 탄소 중립 시대, 공항의 책임이었죠. 주최 측에서 연사로 초청했습니다. 저는 수락했어요. 아시아의 과도한 공항 확장을 비판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의 공항 건설 계획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많았어요. 활주로도 터미널도 이착륙 편수도요. 저는 그 숫자들 옆에 물음표를 적어 넣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건가 라고요. 12월 14일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본을 경유해 서울로 가는 노선이었어요. 직항편도 있었지만 제 비서가 예약한 건 경유편이었죠. 조금 더 저렴했고 저는 비행시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노트북만 있으면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몇 시간 뒤 저는 기내 와이파이에 접속했어요. 실시간 기상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발표 자료에 동부가 겨울 폭설 패턴을 넣으려고 했거든요. 기후위기가 공항 운영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보여주는 사례로요.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일본 열도 위로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죠. 구름이 아니었어요. 눈폭풍이었습니다. 일본 상공에 거대한 저기압이 형성되고 있었고 예측 모델은 앞으로 6시간 안에 폭설이 쏟아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저는 숫자들을 따라 읽었습니다. 시간당 강설량, 풍속, 시정거리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창밖을 봤어요.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햇빛이 날개 끝을 따라 흘렀고 아래로는 바다가 파랗게 펼쳐져 있었죠.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묘한 기대감 같은 거였죠. 제 발표 자료에 딱 맞는 사례가 눈앞에서 펼쳐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노트북에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12월 14일 동부가 상공 눈폭풍 관측. 공항 폐쇄 가능성 높음. 기후위기 시대 항공산업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곧 그 눈폭풍 한가운데로 들어갈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들이 흔들릴 거라는 것도요. 비행기는 고도를 유지한 채 동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좌석에 등을 기댔어요. 눈을 감았죠. 몇 시간 뒤면 일본 땅이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서울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제 발표 자료를 들고 공항 확장을 비판할 준비가 된 채로요. 하지만 하늘은 제 계획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알게 될 거예요. 공항을 줄이자던 제 주장이
얼마나 책상 위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였는지를요. 일본 근처 상공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렸어요. 승객 여러분, 목적지 공항 기상 악화로 착륙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침착한 목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기후위기의 결과라고 차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기장이 다시 방송했어요. 나리타 공항 활주로가 폐쇄되었습니다. 대체 공항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달랐어요. 긴장이 섞여 있었죠. 저는 좌석 앞 화면을 켰습니다. 지도가 떴고 나리타 공항 위에 빨간 X 표시가 보였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몇 분 간격으로 방송이 이어졌어요. 간사이 폐쇄, 나고야 폐쇄, 삿포로 폐쇄. 화면 속 일본 열도 위로 공항들이 하나씩 붉은 X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심장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죠. 상하이 푸둥 공항 착륙 거부. 기장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타이베이 공항도 폐쇄 예정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기상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죠. 눈폭풍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홍콩까지 영향권에 들어가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료는 한정되어 있고 갈 수 있는 공항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제 손은 떨렸어요. 정책 보고서 어디에도 이런 시나리오는 없었습니다. 모든 공항이 동시에 멈추는 상황 같은 건요. 객실이 조용해졌어요. 아이 울음소리도 대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죠. 저는 화면 속 지도를 내려다봤어요. 빨간 X들 사이로 아직 불이 켜진 공항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곧 제 앞에 나타날 이름이 제 모든 생각을 바꿀 거라는 걸요. 인천관제센터와 교신을 시도하겠습니다. 기장의 말이 들렸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 노트북 화면 속 기상 데이터에는 인천도 폭설 영향권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일본만큼은 아니어도 착륙하기엔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절차상 연락일 뿐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기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새로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낮고 차분한 음성이었죠. 현재 인천공항 활주로 운영 정상입니다. 제설 효율 97% 유지 중이며 33번 활주로를 귀편 전용으로 배정하겠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손이 키보드 위에서 굳었습니다. 97%라고요? 지금 이 폭설 속에서요? 저는 숫자를 다시 떠올렸어요. 유럽 공항 기준으로 폭설 시 제설 효율은 70에서 80%만 돼도 우수한 수준이었습니다. 90을 넘기는 건 거의 불가능했죠. 그런데 97이라니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머릿속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지만 이런 수치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숫자였죠. 실제 운영 중인 공항에서, 그것도 눈폭풍 한복판에서 달성할 수 있는 효율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지를 인천으로 변경합니다. 기장이 말했어요. 비행기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날개가 기울었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착각일 거예요. 아직 멀었으니까요. 옆자리 승객이 한숨을 쉬었어요. 안도의 숨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 속 인천공항 위치에는 아직 빨간 X가 없었어요. 초록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숫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곧 알게 될 겁니다. 한국에선 불가능이 기준이라는 걸요. 인천으로 향하는 동안 눈은 더 거세졌습니다. 창밖이 온통 하얗게 변했어요. 구름인지 눈인지 구분이 안 됐죠. 저는 이마를 유리에 붙였습니다. 차가웠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이 시야에서 착륙을 강행하면 위험하다는 걸 저도 알았거든요. 그때였어요. 창밖에 파란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둘, 셋, 20개. 규칙적인 간격으로 움직이는 파란 빛들이 비행기를 감싸기 시작했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드론이었어요. 눈보라를 뚫고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며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등대 같았어요. 하얀 벽 속에서 유일하게 방향을 알려주는 빛이었죠. 비행기가 고도를 낮췄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드론들은 여전히 우리 곁을 지키고 있었죠. 그리고 아래로 검은 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였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활주로 표면만은 까맣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활주로 옆으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기계들이 줄지어 움직이며 눈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제설 로봇이었죠. 군대처럼 정확한 간격으로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았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렸고 브레이크 소리가 길게 울렸죠. 저는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비행기는 천천히 속도를 줄이다가 멈췄습니다. 객실 곳곳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창밖을 봤어요. 드론들은 여전히 상공을 맴돌고 있었고 로봇들은 다시 활주로 끝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죠. 기후위기 시대를 포기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은 공항을 늘린 게 아니라 살아남을 준비를 한 거였어요. 비행기가 멈췄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엔진에서 이상한 진동이 감지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좌석에 앉은 채 기다렸죠. 창밖으로 정비팀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그때 승무원이 제게 왔습니다. 뒤랑 박사님이시죠? 공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승무원은 메모지를 건넸죠. 비상운영 시스템 견학 초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터미널 안은 조용했습니다. 폭설 때문에 대부분의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했어요. 저를 안내하는 직원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끝,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다는 표시가 붙은 문 앞에 섰죠. 문이 열리자 독일 기상학자와 미국 항공사 안전 담당자, 일본 공항 전문가가 서 있었어요. 모두 저처럼 초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직원이 카드를 찍자 숫자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0, -50, -100. 저는 벽에 손을 짚었어요. 귀가 멍했습니다. 숫자는 계속 내려갔죠. -120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앞에 펼쳐진 공간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홀이었어요. 천장까지 이어진 대형 스크린이 수백 개, 그 앞으로 홀로그램 지도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비행기들, 터미널 내부 지도, 기상 데이터까지. 모든 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지상이 멈춰도 여긴 멈추지 않습니다. 안내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화면들을 바라봤죠. 이게 120m 지하라니. 폭설도 정전도 어떤 재난도 이곳까지는 닿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화면이 붉게 변했어요. 터미널 2 출국장 인근. 심정지 의심 환자 발생.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골든타임은 5분이었습니다. 이 넓은 공항에서 5분 안에 도착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화면 속 빨간 점이 커졌습니다. 터미널 지도가 확대되더니 작은 아이콘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인 의료 카트였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아 환자에게 향하고 있었죠. 저는 시계를 봤어요.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카트는 사람들 사이를 비켜가며 달렸어요. 화면으로 보이는 속도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1분 40초 만에 환자 옆에 도착했죠. 카트 위에서 팔이 펼쳐지더니 심전도 패드가 환자 가슴에 붙었어요. 그래프가 화면에 떴습니다. 평평한 선이었어요.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작동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저는 숨도 쉬지 않고 지켜봤어요. 3분 50초 구조팀이 도착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환자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심폐소생술이 시작됐죠. 규칙적인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4분 40초. 심전도 그래프가 흔들렸어요. 5분 10초. 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독일 학자가 중얼거렸어요. 불가능해. 이건. 미국 담당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냥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쓰러진 사람은 유럽에서 온 중년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날이었대요. 공항에서 심장이 멈췄지만 살아났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죠. 저는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준비였습니다. 석 달 뒤, 저는 브뤼셀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인천에서 본 것들을 담았습니다. 제설 효율, 지하 120m 센터, 5분 구조 시스템까지요. 청중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틀 뒤 기사가 났어요. 지하 120m? 과장된 홍보 아니냐? 한 언론이 의심했고 다른 곳들이 따라붙었습니다. 한국 편향, 기술 홍보에 이용됐다는 말까지 나왔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본 걸 믿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묻히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럽 항공안전당국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꾸린다고 했어요.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조사단은 인천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당사자라서요. 대신 매일 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 초안이 올 때마다 손이 떨렸죠. 3주가 걸렸습니다. 제설 로봇 테스트, 드론 편대 운용 확인, 지하 120m 센터 실사, 의료 대응 시스템 검증까지 모든 걸 다시 확인했다고 했어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인천공항의 제설 효율 및 지하 백업 시스템, 5분 이내 응급 대응 체계는 실제 운영 중이며 보고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음. 공식 문서였어요. 국제기구의 도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서구 언론들이 정정 보도를 냈어요. 어떤 곳은 제게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글들을 읽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지하 120m 센터 앞에 섰을 때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60대 부부였습니다. 남자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여자는 그 손을 잡고 있었죠. 석 달 전 쓰러졌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없습니다. 남자가 웃었어요. 한국 덕분에 우리 두 번째 삶을 얻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밤샘 근무를 했다는 게 얼굴에 보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효율보다 생존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숫자보다 사람이요. 저는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효율보다 생존, 숫자보다 사람. 제가 평생 다뤄온 건 숫자였어요. 탄소 배출량, 공항 확장률, 항공편 증가 추이. 전부 숫자였죠. 그런데 한국은 사람을 먼저 셌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을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틀렸다는 걸요. 떠나는 날은 새벽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창가에 앉아 어둠 속을 바라봤어요. 폭설 예보는 없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죠. 그런데 활주로 위로 작은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설 로봇이었습니다. 드론도 날고 있었어요. 눈이 오지 않는데도 시스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봤어요. 준비는 위기가 온 뒤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오기 전부터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였죠. 옆자리에 가족이 앉았습니다. 한국인 부부와 어린 딸이었어요. 아이는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로봇들은 왜 움직여요? 어머니가 대답했죠. 우리나라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이 지키는 건 활주로가 아니었어요. 이륙하고 착륙하는 금속 기체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탄 사람들이었죠.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 내일을 기다리는 가족들,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아이인 사람들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죠. 기후위기 시대, 한국형 공항 시스템을 글로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 예전 보고서는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공항을 줄이자던 그 문서는 이제 필요 없었어요.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준비된 공항은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다. 그 대표 사례는 인천이다. 손이 빨라졌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들을 따라가기 바빴습니다. 97% 제설 효율, 지하 120m 센터, 5분 구조 시스템. 전부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하늘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늘 아래 사람을 지킨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